인류는요, 정말 끊임없이 주변 세계를 바꿔왔죠. 그리고 이제 그 방향이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길들이던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 몸속 생태계를 설계하는 미래까지 인류의 이 장대한 재편의 여정을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이 질문 딱 들으면 좀 뜬금없어 보이죠. 그죠? 고대의 늑대, 현대의 발전소, 그리고 미래의 음식이라니. 근데 있잖아요. 이 셋은 사실 인류가 세상을 재편해온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의 한 조각들이에요. 이 모든 것을 꿰뚫는 아주 놀라운 연결고리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탐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하고 들어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요, 아주 멀리, 지금으로부터 무려 10,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인류가 지구에 정말 기념비적인 첫 번째 큰 변화를 일으켰던 바로 그 시점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신석기 혁명이에요. 사냥하고 열매 따고 그렇게 먹을 걸 쫓아다니던 삶에서 아예 우리가 직접 기르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전환이 바로 현대 문명의 초석이 된 거죠. 이건 자연의 규칙을 그냥 따르는 대신 우리에게 맞게 그 규칙을 바꾸려고 했던 인류의 첫 번째 거대한 시도였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인류가 어떻게 핵심 동물들을 우리 삶 속으로 하나 둘씩 끌어들였는지 보여주는데요. 기원전 10,000년쯤에 중동에서 양과 염소를 시작으로 해서 곧이어 소와 돼지가 합류하고 나중엔 중앙아시아에서 말을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가축화라는 거대한 물결 때문에 동물 왕국과 인류의 관계는 영원히 바뀌어버렸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그 변화의 정도가 정말 극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서 동물을 선택적으로 교배했더니 신체적인 특징이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야생의 공격성은 온순함으로, 탄탄한 근육질 몸은 더 작고 지방이 많은 체형으로, 심지어 번식 주기도 계절에 상관없이 연중 가능하게 바뀌었죠.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동물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한 보람이 있었을까요? 네,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안정적인 식량이 확보됐죠. 고기, 우유, 달걀 같은 거요. 또 농사짓고 물건 나를 노동력도 생겼고 옷이나 도구를 만들 양모, 가죽, 뼈 같은 원자재도 얻게 됐고요. 이게 바로 부와 자본의 초기 형태가 돼서 인구와 사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해 줬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현대로 와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던 우리의 그 오랜 욕망이 오늘날 어떤 문화적인 메아리를 남겼는지, 그리고 또 어떤 거대한 환경적 결과를 낳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혹시 이 속담 들어보셨어요? 대안이 소한 집에 가서 얼어 죽었다. 이게 글자 그대로 보면 큰 추위인 대안이 작은 추위인 소환보다 더 추워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소환 때가 더 춥게 느껴졌던 우리 조상들의 경험이 녹아있는 말이거든요. 농경사회의 유산이 이렇게 문화 속에 깊숙이 남아있는 아주 재미있는 예시죠. 근데 재미있는 건요. 실제 기상 데이터를 쫙 보면 평균 기온 자체는 대한 때가 소한 때보다 살짝 더 낮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속담이 남은 건 아마 소한 무렵에 찾아왔던 기록적인 한파의 기억이 그만큼 강렬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조상들이 자연의 작은 변화에도 얼마나 민감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제는 우리가 행성 전체의 기후를 바꾸는 거대한 문제와 마주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된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가 지구를 개발해온 그 의도치 않았던 결과 바로 기후 변화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행성 전체 스케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똑같이 거대한 규모의 공학 기술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우리가 줄여야 할 이산화탄소의 양이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물론 재생에너지도 써야 하고 전기로 바꾸는 노력도 해야 하고 정말 다양한 기술을 다 끌어모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걸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핵심 기술이 바로 CCUS입니다. CCUS, 이게 뭐냐면요.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의 약자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탄소 포집, 활용, 그리고 저장 기술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공장이나 발전소 굴뚝에서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퍼져나가기 바로 전에 딱 붙잡아두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포집. 말 그대로 배출되는 가스 속에서 이산화탄소만 쏙 골라내는 거죠. 두 번째는 수송인데요. 이렇게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파이프라인 같은 걸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 깊은 곳에 안전하게 저장하거나 아니면 화학 제품이나 건축 저제처럼 유용한 물질로 다시 만들어 활용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CCUS 기술이 대체 어디에 가장 중요하게 쓰일까요? 바로 시멘트, 철강, 연료를 생산하는 이런 중공업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산업들은요, 그 공정 자체에서 어쩔 수 없이 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대안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CCUS가 거의 유일하고 또 필수적인 해결책으로 꼽히는 겁니다. 자, 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8%.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전망인데요. 2050년에 우리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잖아요. 그 감축량 중에서 무려 18%를 바로 이 CCUS 기술이 담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비중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는 행성, 즉 우리의 외부 세계를 어떻게 바꿔왔는지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시선을 다음 미개척지, 바로 우리 몸 안, 우리의 내부 생태계를 바꾸는 이야기로 돌려볼까 합니다. 이 문구가 참 의미심장하죠. 식탁은 우리의 철학을 증명하는 재단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가 뭘 먹고 어떻게 먹는지가 그냥 생존을 위한 행위를 넘어서서 우리 스스로를 설계하는 어떤 개인적인 공학기술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정밀 영양입니다. 이건요, 모두에게 좋은 슈퍼푸드 같은 획일적인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맞는 옷이 다르듯이 음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커피에 카페인을 잘 분해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정밀 영양은 바로 이런 개인의 유전자, 신진대사, 생활 습관 같은 데이터를 아주 면밀히 분석해서 정말 나만을 위한 맞춤 식단을 설계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 정밀 영양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우리 장 속에 사는 미생물 생태계를 말하는데요. 그 수가 우리 몸의 세포보다도 훨씬 많아요. 수조 마리의 미생물이 우리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거죠. 이 작은 생명체들이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해서 비타민을 만들고 면역 체계를 훈련시키고 심지어 뇌에 신호를 보내서 우리 기분까지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말 그대로 우리 몸속에 숨겨진 또 다른 두뇌이자 보이지 않는 조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돼요. 생각해보세요. 야생동물을 길들여서 우리에게 맞게 바꿨죠. 지구의 기후를 바꾸려고 하고 있죠. 그 인류의 여정이 이제 가장 내밀하고 궁극적인 영역, 바로 우리 자신의 건강을 우리 손으로 직접 설계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얽혀있던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보면서 이 장대한 인류의 여정이 과연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그 미래를 생각하며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동물을 길들이는 것에서 시작해서 원자를 다루고 행성 전체를 바꾸려 하다가 이제는 그 시선이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우리 몸속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인류의 이 장대한 재편의 여정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